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로 떠나는 여정,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세계를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나라 통화를 기반으로 한 비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지형 변화라든지 각국의 숨겨진 디지털 전략 같은 거랑 연결되면서 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함께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단순히 새로운 코인 나왔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비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결국 현재의 그 달러 중심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는 거죠.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각국이 더는 달러 영향력 아래만 있을 게 아니라 자국 통화의 어떤 디지털 미래, 또 주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기존 시스템의 불균형이나 끊임없는 환율 변동성 같은 게 이제 많은 국가나 기업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부담과 필요성,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네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이 비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떠오르는 배경에 몇 가지 핵심 동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불균형 해소 필요성 이거고요. 둘째는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 시대를 맞아서 자국 통화 영향력을 지키거나 좀 확장하려는 그런 전략적 계산이 있다는 거. 셋째는 환율 리스크. 이거 피하고 싶어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어떤 실질적인 요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나라 현지에서 결제나 서비스 이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로컬 생태계에서의 실제 사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 이런 요인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그 요인들이 다 서로 얽혀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죠. 첫째로 달러 중심 시스템이 물론 효율적인 면도 있죠. 근데 이게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경제 상황 변화가 그냥 전 세계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 그런 비대칭성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 경제랑 상관없이 외부 요인에 막 휘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화폐 시대에 자국 통화가 소외된다. 이건 곧 경제 주권이 약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체 CBDC 개발이랑 같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서 통제력은 유지하면서 혁신은 받아들여려는 뭐랄까 좀 줄타기 같은 전략을 쓰는 거죠. 줄파기 전략이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환율 리스크는 그냥 재무제표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발도상국 기업들한테는 생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측이 안 된다는 건 국제교역의 큰 장벽인데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걸 좀 낮춰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로컬 수요 증가. 이건 특히 주목해야 하는데요. 국경 간 거래 말고도 특정 국가 안에서 앱 결제, 소액 송금, 콘텐츠 구매 같은 일상적인 디지털 경제 활동에서요.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더 편리하고 저렴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어떤 지정학적, 경제적 동기가 막 섞인 큰 흐름으로 봐야 해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라는 겉모습 아래에는 각국의 경제 전략, 지정학적 고려까지 다 깔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이 흐름을 좀 더 생생하게 느껴보죠. 첫 번째는 일본의 JPYC입니다. 일본 엔화 기반의 디지털 실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JPYC 잉크라는 곳에서 발행하고 좀 특이하게 선불카드 모델이랑 연동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일본 내 소매점이나 교통비 결제 같은 데서도 쓰인다니 이거 꽤 인상적인데요? 네, JPYC는 일본의 그 독특한 규제 환경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일본은 비교적 일찍부터 자금 결제법 같은 걸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시도해 왔거든요. JPYC는 그 틀 안에서 선불식 지급 수단으로 분류돼서 운영되는데 이게 뭐냐면 법적 명확성은 확보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충돌은 좀 피하려는 그런 전략적 선택으로 보여요. 이 선불카드 모델이 사용자한테는 익숙하고 접근성도 높다는 장점은 있죠. 근데 반대로 화폐가 아니라 선불 지급 수단이다 보니까 기능 확장에 좀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법적 지위 때문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엔, 그러니까 CBDC를 발행한다면 JPYC 같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경쟁 관계가 될지, 아니면 CBDC가 못하는 어떤 틈새 시장을 파고들면서 공존할지, 아니면 CBDC 시스템에 통합될지, 그 방향이 주목되는 거죠. 예를 들면 CBDC는 큰 금액 결제나 은행 간 거래에 쓰고
JPYC 같은 민간 코인이 소매 결제나 특정 플랫폼 내 결제를 막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결국 민간의 혁신 동력이랑 중앙은행의 통화 안정성 추구,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민간 혁신과 중앙은행의 역할 분담. 이거 진짜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네요. 자, 이번에는 유럽 대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EURS, 유로화를 기반으로 하는 EURS입니다. 스테이시스라는 회사가 발행하는데 특히 유로존 내에서 기업 간 거래, 그러니까 B2B나 금융기관 간 송금에 강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연합의 그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미카 있잖아요. 그거랑 정합성을 맞췄다는 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이 규제 준수라는 게 EURS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뭐 법 잘 지킨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미카 정합성은 EURS에게는 그냥 규제 준수 그 이상이죠.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주는 겁니다. 미카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포괄적인 암호자산 규제 체계잖아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자본 요건, 준비금 관리, 운영 투명성 같은 걸 아주 엄격하게 요구하거든요. 이 기준을 맞췄다는 건 EURS가 유럽 시장에서 법적 안정성이랑 높은 신뢰도를 공인받았다는 뜻이에요. 특히 규제 리스크에 민감한 전통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신뢰도 확보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요. 규제 준수가 완벽하다고 시장에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실제 사용자들이 EURS를 얼마나 쉽게 사고 쓸 수 있는지, 즉 유동성이 충분한지, 또 주요 거래소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지 이런 게 실질적인 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아무리 규제적으로 완벽해도 쓰기 불편하거나 거래할 데가 없으면 외면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EURS는 규제라는 방패랑 시장 내 실용성이라는 창, 이걸 둘 다 잘 갖춰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 미카 준수는 강력한 출발점이긴 한데 계속해서 생태계 확장 노력을 같이 해야 할 겁니다. 규제의 준수가 신뢰의 발판이긴 하지만 결국 시장에서의 실제 사용성, 편의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네, 합리적인 지적이십니다. 자, 이번엔 지구 반대편 남미로 가볼까요? 브라질 해알과 기반 스테이블 코인 BRZ입니다. 트랜스페로라는 곳에서 발행하는데 이 코인은 사용처가 좀 재밌어요. 브라질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브라질 해알화 접근성을 높이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인다고 해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 전체의 디지털 결제 수요에 부응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BRZ 사례는 스테이블 코인이 특정 지역의 어떤 고유한 금융 환경, 또 필요에 어떻게 딱 맞춰서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라틴 아메리카가 전통적으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좀 낮고 날아간 송금 비용이 엄청 비싼 지역 중 하나잖아요. 또 일부 국가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자국 통화 신뢰도가 낮고 그래서 달러나 암호화폐 수요가 높기도 하고요. 이런 배경에서 BRZ는 브라질 해알화라는 현지 통화를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면서 더 싸고 빠른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 떠오른 거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특히 브라질 박,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활발히 쓰인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나 트레이더들이 브라질 경제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브라질 사람들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해외 자산을 거래할 때 환전 불편 없이 자기 나라 돈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좀 더 크게 보면 BRZ는 단순히 브라질 코인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지역 내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브라질 중앙은행도 두렉스라는 이름의 CBDC를 개발 중인데 앞으로 BRZ 같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이 두렉스랑 어떤 관계를 맺을지, 보안 역할을 할지, 경쟁 구도가 될지 이걸 지켜보는 게 이 지역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와, 현지 시효를 넘어서 오히려 해외에서 먼저 활성화된 점이 진짜 독특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금융 환경의 특수성이 만든 결과군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례는 아시아의 금융 기술 허브 싱가포르입니다. SGD 싱가포르 달러 기반의 XSGD인데요. 발행사는 스트레이트 X, 예전 이름이 엑스펄스였죠. 이곳 싱가포르 통화청 MAS, 그러니까 중앙은행격인 기관이랑 아주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특히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나
NFT 마켓플레이스 같은 최신 기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된다고 하네요. 이건 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XSGD의 성공 스토리는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전략이랑 떼어놓고 볼 수가 없죠.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금융 허브를 넘어서 핀테크랑 디지털 자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규제 환경을 만들어 왔어요. 이게 단순히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혁신은 장려하면서도 금융 안정성이나 소비자 보호는 지키는 그런 스마트 규제를 추구한 거죠. XSGD 발행사인 스트렉스X가 싱가포르 통화청 MAS로부터 주요 결제 기관 라이선스를 받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규제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덕분입니다. 아, 규제 당국의 역할이 컸군요. 그렇죠. 규제 당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XSGD에 강력한 신뢰 자본을 준 셈이고, 이게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DeFi나 NFT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빠르게 채택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어요. 사용자들이 이거 믿고 쓸 수 있는 싱가포르 달러 디지털 버전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된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 XSGD가 다양한 DeFi 프로토콜이나 NFT 마켓에 깊숙이 통합돼서 쓰인다는 건 싱가포르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이 그냥 존재하는 걸 넘어서서요, 차세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앞으로 싱가포르 달러를 기반으로 더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싱가포르는 XSGD를 통해서 자국 통화의 디지털 미래를 아주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각국의 규제 철학이나 산업 구조, 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모습이랑 역할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일본의 신중한 선불카드 모델, 유럽의 포괄적 규제 기반 접근, 브라질의 지역 맞춤형 솔루션, 싱가포르의 기술 혁신 연계까지. 와, 진짜 글로벌 다양성의 축소판 같아요. 그럼 이 다채로운 비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료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환율 시장이 열릴 가능성까지 얘기하던데요. 국경 넘나드는 기업이나 이주민들 송금 방식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또 아까 했던 질문이랑 마주하게 되네요. 각국이 준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은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쟁하게 될까요?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미래 전망은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디지털 환율 시장이라는 개념, 그거 상당히 흥미롭죠. 이게 단순히 기존 외환 시장을 디지털로 옮긴다는 걸 넘어서 다양한 국가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거의 제로 비용으로 교환되는 시장을 상상하게 하거든요. 만약 실현된다면 지금의 복잡하고 비용 많이 드는 국제결제 시스템, 특히 은행 간 중개 시스템 있잖아요. 그걸 우회하거나 대체할 잠재력이 있어요. 이건 특히 다국적 기업 자금 관리나 해외 노동자들 본국 송금 방식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랑 시간 지원이라는 큰 장벽을 허물 수 있으니까요. 와, 수수료랑 시간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말 크겠네요. 그렇죠. CBDC와의 관계는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아마 나라별로 아주 다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일부 국가는 금융혁신 촉진이나 사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CBDC 시스템의 보완자로 인정하고, 특정 영역, 예를 들어 소매결제나 플랫폼 내 포인트 같은 데서 활용을 장려하면서 공존을 모색할 수도 있고요. 싱가포르가 약간 이런 방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통화주권 강화나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확 강화하고 CBDC 중심으로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추진 방식이 좀 이런 경향을 보이죠. 혹은 기술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서 CBDC랑 검증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서로 원활하게 교환되고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 확실한 건 디지털 통화의 미래가 단일 모델이 아니라 공공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그런 다층적인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각국의 선택과 시장 반응에 따라 정말 다양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비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 지형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인 것 같습니다. 달러라는 단일 기준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어쩌면 세계는 훨씬 더 다채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세계를 함께 탐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운일 난일을 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다양한 국가 통화를 디지털 형태로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면 과연 미래의 국제 무역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각자의 금융생활, 예를 들면 해외 직구나 여행, 투자 방식에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스테이블 코인의 또 다른 흥미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바로 특수 목적 스테이블 코인, GUSD, USDP, RAI 등은 왜 다를까입니다. 규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미니 달러, GUSD, 법적 신뢰와 투명성을 강조하는 팍소스 달러, USDP, 그리고 특정 통화에 고정되지 않고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독특한 실험 모델 RAI까지. 이들은 오늘 살펴본 국가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는 또 다른 목표와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어떤 상황에 더 적합할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